이어서 디어스아이의 책임 연구원이 친환경 노 마이그레이션 패키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노 마이그레이션 패키지에 대해서 발표할 디어스아이 기술연구소 신재정 책임입니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노후 마이그레이션 패키지에서 대해 발표할 디어스아이 기술연구소 신재근 책임입니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스아이는 보시는 같이 1945년 태방 직후 대학 오프셋 잉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국산 잉크를 개발하여 조선은행권 발행, 그리고 국정 교과서 인쇄 등 인쇄물을 국산 잉크로 인쇄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디어스아이는 국내 본사와 총 5개 해외 연구소와 공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인 잉크와 BIC와 기술 제휴를 통하여 잉크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그린 파트너 인증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 무용제 잉크 솔프리 잉크 개발, 이 잉크로 개발을 통하여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환경협회 에코반드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과 함께 친환경 소재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한국 코다 그리고 중국 생산자 등과 기술 제휴를 통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사 및 회사 사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안양 인더군에 있는 본사 사무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진이 평택 공장의 기술연구소와 평택 잉크 제조실에 있는 평택 공장입니다. 친환경 제품 개발 현황입니다. 디어스아이는 1990년부터 소이 타입의 옵셋 잉크를 개발 시작으로 민전 타입의 그린 레지 소이, UV 소이 타입의 하이브릭스, 와 같이 친환경 잉크의 소이 타입을 확대 개발하였으며 2007년 세계 최초로 무용제 잉크인 솔프리 잉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무습스 잉크, 그리고 저온 건조 잉크, 그리고 논 RPA 잉크 같은 환경 규제에 적합한 잉크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생분해가 가능한 수성 코팅 HCFD, 그리고 21년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의 항균 기능이 있는 항균 잉크 불기능 구구, 그리고 2020년에는 금요 발표 주제인 식품 포장재에 사용 가능한 UV 노마이그레이션 잉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어스아이는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노마이그레이션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포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포장물을 다양하게 여러 보관을 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음료, 주스, 음식,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내용물을 담고 있고, 그리고 보관 조건도 공원, 냉원, 유통기한도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 보관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식품과 직접 도취하고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식품 포장재의 사용이 요구됩니다. 식품 포장재에 사용 가능한 노마이그레이션 잉크의 세계 시장을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2020년에는 약 22억 달러, 그리고 2027년에는 34억 달러로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식음료의 산업 성장과 그리고 개인 위생용품의 사용 증가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노마이그레이션 잉크의 세계 지역별 분포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과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잉크 기술도 또한 선케미칼, 프린트, 후버 같은 유럽과 미국에 있는 잉크 회사들이 주로 기술을 갖고 잉크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UV잉크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규제가 없는 관계로 노마이그레이션 잉크는 사용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패키지 시장을 좀 확인해 보았는데 2020년에는 약 4,000원, 그리고 2,400원을 시작으로 이제 2030년까지 연평균 10에서 약 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위로 모아서 노마이그레이션 잉크도 점점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 포장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식품을 가열하거나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심지어 이제 포장재를 이로 빨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식품과 사람이 접촉되는 만큼 좀 더 성분과 검증된 포장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포장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광고한다든지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그런 단순 기능만 부여하면 되지만, 식품 포장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질을 이동시키지 않고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물질이 이동이 발생될 경우 이 물질에 의해서 음식물의 냄새를 변경한다든지 음식물의 맛을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이 변화된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포장재에 사용된 잉크, 접착제, 방패제, 소지가 외부 기질의 외부 조건에 따라서 이동되는 현상을 전 현상, 즉 마이그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현상은 식품 포장재에 발생되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시는 것 같이 2004년에 카렌다 인쇄물에서 미네랄 오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UV 옵셋 잉크의 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유페카 주스용 탕제에서 화학물질인 ITS가 검출되었는데, 이 물질은 UV 잉크의 광개시제의 종류 하나입니다. ITS가 검출돼서 테트라팩이라는 식품 패키지 제조업체에서는 ITS를 사용 금지 조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시리아에서 벤조페놀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또한 UV잉크의 방개시제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재생종이에서 미네랄 오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이그레이션 발생으로 이제 식품 포장재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미국의 FDA나 유럽 같은 EUTR 같은 곳에서는 점점 식품 포장재 규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종 제품도 중요하지만 인쇄물을 제조하는 전체적인 공정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발생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보시면 인쇄기기, 소지, 환경, 잉크 및 코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쇄기기에서는 다양한 인쇄기가 있지만, 인쇄기에서는 주로 이제 잔여보다는 세척이 덜 됐을 경우 이 물질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잉크 외에 사용되는 습수나 판클리나 론설제가 성분이 남아서 인쇄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UV와 EV 같은 강한 에너지에 접촉 시 변색 및 냄새를 유발됩니다. 잉크의 경우 도파민 같은 경우는 강력물, 그리고 UV잉크가 불안정됐을 때는 모노머, 그리고 UV잉크가 위반됐을 때 게시제에 의해서 이런 물질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공정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 발생 형태는 크게 물리적 마이그레이션과 기체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마이그레이션 보시면 침투에 의한 것과 접촉에 의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침투를 말 그대로 소지에 잉크가 침투되면서 발생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형태고, 그리고 이제 접촉에 의한 것은 인쇄 과정에서 인쇄되지 면과 인쇄되지 않은 면에, 그러니까 인쇄되지 면과 인쇄되지 않은 면이 겹치면서 그쪽이 마이그레이션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기체에 의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식품 포장재를 그대로 가열했을 때 휘발성 물질에 의해서 전변 형성에 의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식품 포장재를 이제 스팀이나 이런 멸균 처리하는 동안 스팀에 의해서 표면이나 이제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이제 표면에 물감을 맺힌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쇄물 제조 당시에 마이그레이션이 발생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기체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실제 소비자가 식품 패키지를 구매해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마이그레이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 포장재의 제조 방안을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한국의 KFDA, 미국의 FDA, 그리고 중국의 GB 같은 식품 포장재 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재료로는 잉크는 로마이그레이션 잉크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소지는 식품 전용 소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인쇄물 공정이 위생적이고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가 돼야지 안전한 인쇄물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품 규제는 화면과 같이 각 나라마다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각종 지침과 규정, 그리고 미국의 FDA, 그리고 중국의 GB 같이 이렇게 다양한 법규가 있으나 이 법규에는 이제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물질은 인체에 유해하면 안 되며,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되지 안 된다고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많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이그레이션 같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UV로 인쇄된 인쇄물을 가지고 식품 포장기에 사용됩니다. 근데 이 인쇄물을 국내에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인쇄물이 수출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했을 때 이런 관련 법규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포장재 규정과 공통된 규정과 좀 엄격한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 유럽 관련 규정입니다. 그만큼 유럽에서 식품 관련 포장재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식품 포장재 규제를 보시면 스위스 법령에 식품 포장재 접촉 물질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리고 네슬러 가디언스의 포장 잉크에 관한 규정, 그리고 EUPI 사용 물질 및 허용하는 물질, 그리고 벤조트론과 ITS 사용 물질, 그리고 유럽 화학 물질청의 SBHC 물질 사용 금지가 있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같은 기준으로는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60 ppm 미만,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10 ppb 미만입니다.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쇄물 전체에 대해서 특정한 성분 없이 수치가 60 ppm 미만으로 나오면 된다는 건데, 이 정도는 일반 UV 잉크로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근데 밑에 아래 보시면 스페시필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특정 성분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10 ppb입니다.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의 약 6성분의 1밖에 안 되는 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포장 제작 시에 다른 물질이 오염되는가, 관련 물질이 함유되게 되면 식품 포장계로 부적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 포장 규정과 마이그레이션 기준에 적합하려면 반드시 로우 마이그레이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잉크 조성입니다. UV 잉크는 알료, 올리고모, 모노모,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료는 잉크의 색상을 내기 위해, 그리고 올리고모는 전체적인 잉크 물성, 인쇄 적성이나 경화, 그리고 분막 특성을 부여하기 사용되며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모는 잉크 전도 조절용, 그리고 첨가제는 잉크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부족한 물성을 보완하거나 특수한 기능을 부여할 때, 스크래치라든지 슬립이라든지 미스틱, 기상안전서 이런 걸 부여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감기제는 UV 램프에 노출 시 라디칼을 생성하여 잉크가 경화되게, 즉 건조되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이런 잉크의 이제 종류별로 물성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유성 잉크, 그라비아 용제형 잉크, 그리고 UV 잉크. 보시는 것 같이 UV 잉크는 용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용제 증발도 없고 자외선을 비치면서 즉시 경화하기 때문에 도감 물성이 바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내용제성, 내마차성, 가공성이 다른 잉크 대비 우수합니다. 그리고 UV 잉크는 완전 경화 오면 100% 고용분이라서 일반 잉크 대비
그 마이그레이션 발생 확률이 낮아서 식품 포장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잉크의 경우 완전 중합에 이르지 않아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중합에 이르려면 로마이그레이션 잉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런 로마이그레이션 잉크의 특징은 먼저 보시면 분자량이 높아 마이그레이션이 낮고 가능성이 높은 관계시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시제에 의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되지 않고 잉크 중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리고 모노모는 고순도이며 분자량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올리고 모노모의 제조 과정에서 함유될 수 있는 불순물이 포함되면 경화의 문제를 중합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인쇄물까지 전이되어 나중에 마이그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순도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그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pb 단위로 관리를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쇄물에서 이제 제조 과정 오염 방지가 필요하고 위생적이고 안정화된 인쇄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과 분자량의 관계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은 분자량이 1000 이하인 물질이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그 인쇄물에서 검출되었던 ITX나 벤조페람 같은 경우가 분자량이 250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발생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올리고가 유기익에 사용되는 올리고가 모노 같은 경우는 중합이 완전히 일어난 후에는 검출되지 않으나 방기시제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낮을 경우 이와 같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순도고 분자량이 높고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원료를 정하여 일반 잉크와 대등한 물성의 로마이그레이션 잉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잉크를 좀 더 검증받고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유럽의 식품 포장재 공인된 기관인 SQ2S 측의 로마이그레이션 성적서를 발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성적서 발행 결과 유럽 관련 법령에 적합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서를 좀 분석 내용이나 이걸 좀 보시면 유럽 EN1186 법률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는 오버올 마이그레이션과 스페시피 마이그레이션 두 가지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둘 다 동일 에탄올을 1대1로 혼합하여 이 시료에 잉크 10편을 침전시켜서 40도씨에서 약 11일간 보관 후 나중에 이제 10편과 그리고 나머지 시료에서 성분이 어느 정도 검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치를 나타냅니다. 테스트 결과 보시는 것 같이 오버올 마이그레이션은 1ppm 그리고 12ppm 미만으로 검출되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며 그리고 스페시피 마이그레이션 알클레이트와 관계시제라는 부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이그레이션 인증 SQTS 로마이그레이션 인증 취득은 앞에서 언급한 식품 포장재 규정과 마이그레이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관련 식품 포장재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유럽, 미국, 세계 규제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 같은 경우 매년 제한 물질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법률이 강화도로 완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 링크도 로마이그레이션 링크도 100% 중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이그레이션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 중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인쇄 조건과 인쇄 적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어스아이에서는 저희 로마이그레이션 링크를 식품 패키지 제조업계인 에버그린 패키지사의 인쇄 기술을 적용하여 인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쇄물 또한 SPTS에 의뢰해서 똑같이 로마이그레이션 성적서 발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버그린 패키지사에서 인쇄된 이 실제 인쇄물로 성적서를 발행한 결과 유럽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성적서를 받았으며 관련 물질도 잉크 관련 물질과 마이그레이션 수치도 기준치 다 이하로 나왔습니다.
에버그린 패키지사는 국내 최초 유럽 모바일레이션 기준에 적합한 인쇄물을 양산 완료하였으며 이 모바일레이션 잉크가 인쇄 적성, 경화성, 후광성이 일반 잉크와 대응하여 일부 제품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레이션 패키지 개발로 국내외 식품 포장재 규제 및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모바일레이션 잉크 제조 기술과 인쇄 조건 설정으로 다양한 잉크 및 소재의 앞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디어스아이는 신뢰성 있는 모바일레이션 패키지 개발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인쇄물을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서 필환경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는 만큼 규제에 의한 친환경 제품 사용이 아닌 선도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도입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인쇄물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인쇄업계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콘테어 지능성 지사장님의 친환경 인쇄 환경에 연구되는 가성 및 썩도 제어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가습에 대한 주제로 인쇄 시장에서 왜 가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습도 조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콘데어 한국 지사에서 영어를 준비하고 있는 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집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제 이 슬라이드는 원래 20페이지, 20개 슬라이드로 이제 제가 준비를 드렸는데, 제가 어제 따로 7 슬라이드를 더 추가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가습이 이제 프린팅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또 요소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신분이 좀 많이 다르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제 첫 번째 직장을 이제 그 프린팅 인더스트리에서 시작했거든요. 보시겠지만 이제 다시 아시겠지만 이제 옷에 지금 이제 캐논에 메모됐죠 이미. 옷에 한국 쪽에서 이제 대전에서 영어 마케팅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앱솔 코리아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옷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지 포맷 잉크젯 베이스의 이제 프린터들, 플러터를 만든 회사였고요. 앱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슈머 쪽을 담당해서 여러 가지 잉크젯 베이스 프린터, 도트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까지 저희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를 거치면서 현재 지금 콘데어라는 회사에서 제가 한국 대표를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겠지만 콘데어는 그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그 산업용 가습기, 제습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가습기를 제조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죠. 국내 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력도 많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콘데어는 이제 스위스 페프콘이라는 작은 시골처럼 이제 아름다운 그런 마을에 이제 본사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55개국 이상에서 이제 영업 마케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원래 스위스에 있었는데 지금은 함부르크로 이전했고요. 함부르크에 메인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덴마크, 그다음에 중국에도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공급되는 저희 모든 제품은 그 함부르크에서 제조된 제품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왼쪽에 있는 상단이 저희 이제 스위스 본사가 있는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저희 메인 공장이고, 그 안에 이제 그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오타와, 캐나다 오타가 있는 오타와 이제 지점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는 저희가 콘데어 생산 시설이 있고요. 좀 아까 이제 보여드리지만 저희가 이 프린팅 유세소라든지 이런 프린팅 인더스트리에 저희가 공급하는 주
그 직분사 방식의 가습기는 저희 덴마크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데어 차이나 버전도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이쪽은 콘데어 같은 경우는 콘데어 차이나는 이제 중국 내수용 제품만 현재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용 가습기, 제습기 솔루션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한데요. 이렇게 좀 한눈에 보시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모든 인더스트리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물을 끓여서 보일러처럼 스팀을 만들어서 그 스팀을 가지고 분사해서 가습을 하는 것이 있고, 물을 끓이지 않고 차가운 물을 그대로 이제 고압 펌프로 이제 분사해서 고기 중에 미스트 형식으로 이제 뿌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이제 그런 요제 미디어라고 부르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물을 적신 다음에 이제 그 에어플로우에 의해서 자연 기화되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기화시켜서 만든 그 기화식 가습기, 저런 기화식 가습기는 뭐 현대 기아차 뭐 도장 공장이라든지 이런 큰 초대형 이제 공조 시설이 필요한 빌딩이라든지 그런 쪽이 많이 선호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컴프레스 에어라고 보이는 이제 압축 공기 압축 이제 그 컴프레서를 써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분사하는 저런 방식이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에 이 인쇄소에 많이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가습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습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 시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있는 뭐 미네랄이라든지 부순 같은 거를 다 정화하고 박테리아까지 완전히 멸균 시켜서 정화해주는 그런 이제 아우트장치도 저희가 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산업용 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를 제조하는 모든 그런 서플라이들은 동일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는 이런 생산 시설에서 가습기를 쓰는 목적은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목적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본 것처럼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제 습도가 낮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어느 인더스트리가 다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프린팅, 패키징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 습도 이하로 이제 내기 공기가 떠지게 되면은 그 운영하는 이 롤즈라든지 피포, 그다음에 라미네이팅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인체에 관련된 거죠. 건강 및 면역력 유지.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추운 계절 이제 접어들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 건데, 보통 이제 겨울철에는 집에서 다 가정용 소형 소형 가습기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론 당연히 건조해진 공기를 통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뭐 공기 감염이라든지 감기를 예방해서 하기 위한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이 인쇄소라든지 이런 인쇄에 관련된 이런 산업시설에서 이 종사하시는 이 종업원들, 직원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영역의 실내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도 건조한 공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를 통해서 이 프린팅 인더스트리에서 이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만큼 종업원들의 건강 유지에 정말 꼭 필요한 게 이제 가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 보존. 저건 이제 예를 들면 뭐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뭐 도서관 같은 그런 쪽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게 할 때는 이제 크게 발생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산업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가습기를 이제 공급하고 설치하고 솔루션 제공하는 이런 분야는 정말 모든 산업 시설에서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신 것처럼 뭐 자동차, 공, 그리고 터빈 등을 데이센터, 심지어 이제 뭐 바이오 의료, 전기전자 이런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뭐 콜드스토리, 뭐 저런 티제레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화장, 심지어 이제 반도체, 베이커리 저런까지 사실 가습이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그 가습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 인더스트리마다 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서 그 범위에 있어야만 원하는 생산성이 이제 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는 조업원들의 건강이
최저급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저희 콘데어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세 가지 큰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봤으면은 첫 번째는 가습이고요. 두 번째는 제습입니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제습은 가습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증발냉각이 있는데 증발냉각 같은 경우는 저게 뭐야 하고 이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가습의 일종입니다. 가습 일종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건을 물에 적셔서 걸어두면은 이제 건조해지면서 이제 증발이 되면서 이제 안에 습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용량의 가습이 필요한 그런 필팅이라든지 음료수가 되면은 증발 냉각 기술을 써서 가습 효과를 높이는 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딱 4페이지 슬라이드는 이제 실제로 좀 굉장히 예쁜 사실 제가 골랐는데 이거는 저희가 글로벌하게 저희 가습기를 공급해서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4개 나라의 시설을 잠깐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독일 미넨에 있는 알리안츠 아레나죠. 이거는 7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제 스테디움이고 그 안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올림픽 그 스타디움으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알리안츠 아레나 그런 그제부터 걸고 있죠. 여기에도 저희가 이제 스팀 가습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캐나다 캐네디 스페이스 센터에 있는 나사 우주 나사는 워낙 유명한 이제 그런 이제 조직인데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저 나사에서 쓰는 그런 이 빌딩 공급 시스템이 굉장히 첨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들의 조언이 있고 저희도 하나의 공식 이제 지정 서플라이가 돼서 지금 저희 제품이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순도의 가습된 그런 가습 솔루션이 정밀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유지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죠.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 함부르크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독일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기나 한번 가실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인데요. 이제 엘필 하원이 이제 플라자라는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굉장히 오래된 독입니다. 물건을 내리고 설치하는 그런 오래된 독인데 그 위에 최신식 현대의 그런 디자인의 오페라 하우스가 좀 얹혀집니다.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죠. 여기에 오페라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현악기라든지 실내가 건조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콘데어 스팀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네. 그 아랍 에미레이트에 있는 유명한 팜 주메이라 그 리조트죠. 여기는 여러 가지 고급 호텔들이나 리조트 시장이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그 스팀 가습기를 이제 중동 쪽에서 설치했고요. 여기 특이하게도 이쪽 아랍 에미레이트는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가스 값이 굉장히 쌉니다. 전기나 그런 게있어. 그래서 이쪽에 설치된 저희 콘데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스로 전기 대신에 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스팀을 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가스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쇄 환경에서 왜 가습이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쉽게 그냥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쇄 환경에서는 종이랑 잉크를 써서 이제 생산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원료가 되는 종이와 잉크, 특히 이제 종이에 대한 그런 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상의 품질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를 해야만 원하는 그런 생산성을 나올 수 있고 아주 뛰어난 퀄리티의 원하는 그런 퀄리티 인쇄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내 환경이 이 습도가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해야만 대부분의 환경에서 최상의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인쇄 환경이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시설에서 쓰고 있는 오프셋 평평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 가습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판을 이용해서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종이랑 밀착해서 일전기에서 이제 인쇄기에 의해서
인쇄되는 그런 면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 종전 위기가 많이 발생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생산성만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업원의 그런 이제 직원분들의 건강이거든요.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일반적으로 글로벌하게 물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그 인체에 가장 좋은 그런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속도 범위가 40에서 60%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노멀하게 진짜 많이 알려진 거고요. 실제로 왜 그러냐에 대한 그런 연구 논문은 수없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왜 인도 실내에서의 습도를 40에서 60%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범위 내에 있을 때 실제로 사람이 바이러스로부터 견디는 그런 능력이 최대로 됩니다. 물론 그 말은 가장 좋은 면역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 관계없이 항상 좋은 가습기를 이용해서 가정이든 이런 공장이든 이런 인쇄소든 이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이내에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이유입니다. 네, 한번 봐요. 네.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글로벌 그 여러 가지 연구 학회나 단체에서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나운스를 한 그런 메시지를 제가 잠깐 인용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18년 이제 영국 정부 기관이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4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그 어떤 바이러스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다라는 그런 이제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CIBS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국 기관인데 영국 이제 건축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논문도 많고 실제로 여러 가지 해석 많이 하고 이벤트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주장치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현대 습도는 40에서 60%, 그 외에는 뭐 맥스 70%까지 유지됐다. 권장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나온 그런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40에서 70% 내를 유지해라. 네,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일정 습도 구간을 이 생산시설, 이제 이 인쇄소 환경에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한테 특히 이제 중요한 거죠. 바이러스 확산 감소율 면역 유지. 사실 이 습도하고 바이러스가 무슨 관계야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습도가 유지돼서 40에서 60%가 유지되는 실내 환경에서는 실제로 바이러스 생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가장 베스트로 유지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습도를 가습을 해서 공기 중에 습도가 일정 수준으로 이제 확보되면 이 작업장 내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진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집중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건 이제 보너스처럼 저희가 추가로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종전기 방지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생산시설이나 기계를 가지고 한두 번 이상은 한번 가볍게 이렇게 종전기를 닦게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죠. 했을 텐데 이게 정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이 값비싼 이제 그런 프린팅 장비를 쓰는 환경에서 종전기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뉴스는 2014년 굉장히 오래된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 종전기 발생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고 인쇄소에서 불이 나거나 이렇게 치명적인 이렇게 조업원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이런 친환경, 인쇄 환경을 위해서 저희 콘데어, 그러니까 가습기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저희 가이드를 들으신 분이 어떤 것일까 하고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본의해봤는데요. 물론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요 인쇄가 이루어진 이 실내 환경을 고르게 이제 일정 수준의 상계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보통은 이제 50에서 60% 정도. 일반적인 인쇄 환경에서는 50에서 55% 정도가 권장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플래소, 수성인 글쓰는 플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5% 높여서
최대 65%까지 이렇게 권장이 예정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실내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전문 업체로부터의 그런 가습기를 설치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유지거든요. 가습기, 좋은 가습기가 설치돼서 가스 장치가 이제 한방하더라도 유지 보수가 잘 안 되면 또 위생이라든지 박테리아가 또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 일선에서 쓰는 이런 집부사 방식의 고압 가습기는 물을 끓이지 않고 직접 공기를 구성하기 때문에 가습시설 자체가 이제 유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콘데어 가습기는 설치된 이후로 이제 세트 포인트된 실내 타깃 가습 레벨을 딱 설정하려면 물론 거기에 맞게끔 24시간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습이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습이 덜 되겠죠, 그죠? 실내가 더 습하니까. 그럴 경우는 하더라도 가습이 넘치더라도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번식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 프린팅 인쇄소 쪽에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제품이 콘데어 LL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LL 프린세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신 것처럼 이제 동그랗게 달린 UFO 타입의 그런 가습 공장치를 체인으로 이제 실내 천정에 여러 개 걸고요. 거기 8개 고압 도줄로 360도 방향 분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요 동그란 거 가습 모듈 하나에 시간당으로 따지면은 36kg 정도의 가습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용량이죠. 그래서 이런 가습 모듈을 수십 개를 이제 설치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100kg, 200kg, 300kg, 심지어 1톤의 가습 용량까지 저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압 펌프식 가습기는 이렇게 펌프 스테이션이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돗물을 직접 쓰는 거고요. 아르담수를 써서 깨끗하게 걸러진 물을 저 고압 펌프로 이제 밀어서 각 이제 그 고압 분수 장치가 설치되는 데까지 고압 호스로 다 이뤄서 그렇게 분포되는 거죠.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거는 그 PLC 프로그램이 이제 내장된 그 컨트롤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고압을 부수는 모든 부품들은 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위생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게는 저희가 이제 대비하는 그런 솔루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콘데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이제 글로벌 홈페이지도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고모리 네덜란드 이제 회사에 저희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멕시코라든지 텐트라텍, 그다음에 뭐 하이어레그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저희 이제 콘데어 이제 LL 시리즈를 포함해서 많은 가습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미 거의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을 저희 그 인쇄업계 글로벌 이제 인쇄 프린팅 패키징 쪽 커스터머들한테 공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거는 20년 이상 이제 이렇게 쓰는 거가 이제 사실 인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중요한 글로벌 커스터머들이 저희 제품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세미나에 제 참석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솔라고 PMS에서 참석해달라고 요청받아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제 올림픽 김웅찬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저희 솔라고 PMS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제 국내에 여러 이제 저희 파트너사를 함께 저희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솔라고 PMS는 제 파트너사 중에 한 회사이신데 이쪽 인쇄 쪽, 프린팅 쪽, 패키징 쪽에 전문으로 이제 저희 가습기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하고 설치 위주보수를 좀 담당하고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인쇄 쪽 관련해서 이 가습 솔루션이 필요하실 때는 솔라고 PMS를 통해서 직접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필요한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친환경 가습 솔루션에서 필요한 그 가습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간단히 좀 정리했고요. 저희
제 핸드폰보다는 제 연락처 이익이 있으면 혹시라도 관련된 사항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연락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쇄 품질이 그 작업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꼭 공조시설이 가스라든지 제습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콤베어의 최인철 지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가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죠, 그죠? 한국커팅의 김주정 실장님인데 5개 정보사무를 친환경 동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발표하신 분이 지금 지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박수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커팅에서 기획 총괄 디자인 담당하고 있는 한국커팅의 김주정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좀 전에 우리 그 발표하셨던 지영철 지사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가습을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 회사도 지금 현재 가습, 그러니까 항온, 항습 장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득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치된 제품이 기사의 제품은 아니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네. 근데 이제 그 가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주로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청정 시스템이 같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 세 가지 쌈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저희 회사도 마침 되어 있는데 마침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번외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옥내외 광고물 그리고 디지털 프린팅 서비스 및 디자인 연출 기획 제작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럼 뭐 광고 그러면 간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광고가 어떻게 이제 이 시장에서 되어 있으면 광고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도에 그 서초구 양재동에서 설립한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었으며 2018년 현재 사업장이 경기도 광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앞에 보셨던 회사들은 규모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저희 회사는 신생 개인 업체가 아닌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꼭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또 이제 우리 그 같은 사업을 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또 어떻게 성장을 해가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특수인쇄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활동하는 이제 주로 이 광고 시장 쪽에서는 이 수주를 해서 이제 대량의 물건들을 이제 단가 경쟁을 하는데, 저희는 현재 그 시장에서 이미 벗어나서 특수인쇄를 이용해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업체에 많은 출력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인쇄로서는 아마 주로 이제 백화점 내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마 많이들 경험을 하시고, 저게 인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기에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스퀘어 패턴으로 돼가지고 약간 입체형으로 보이는 것도 역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실크 인쇄로 그거를 대형 실크로 밀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UV 프린트기로 이용을 해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지금 한참 작업 중인 뭐 페라가모나 디올이나 샤넬 그런 것들 역시 그 디지털 프린팅이나 기타 이제 다른 제조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희 회사가 이렇게 그 개인 기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쭉 그 이 브랜드 쪽에서 업계 쪽에서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해를 좀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게 지금 광고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적인 문구를 좀 써놓긴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걸어다니면서 항상 일정하게 보여지는 것들은 다 이제 광고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광고물 안에는 이제 분류하는 형식이 여러 형식이 있는데, 주로 이제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건물에 붙은 사이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렇게 움직이는 스탠딩형 간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가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저 가끔 나로 발사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게 그러면 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붙어 있는 동안은 광고물입니다. 근데 이게 써서 날아가서 우리 눈에 안 보이면 그때서부터는 광고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비행기에도 가끔 이렇게 랩핑 광고들 하잖아요. 기업 협찬으로 마찬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광고 산업 쪽에서는 그 광고물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광고물에서는 이제 어디에 붙였느냐, 어디에 고정을 했느냐로 분류를 하는데, 광고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 분들이 그걸 이해하기에는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자 형태로 이루어진 광고물, 그 다음에 그래픽 형태로 이루어진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 그 다음에 오브제 형태의 광고물인데, 요 다음부터 요 한 가지씩 넘어가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그 설치했던 이천의 도자 예술 마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것도 저희가 마찬가지 디자인을 해서 설치한 사례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천의 그 도자기 마을이, 이천은 굉장히 도자기로 유명한데, 그 도자기 업체들이 산골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이게 그렇게 이제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사실 어떤 컨텐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대단위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단지를 만들어서 아예 그분들을 다 그쪽으로 한 곳에 모은 거죠. 플랫폼처럼. 그래서 1층은 갤러리, 2층은 그분들이 다 살고 계십니다. 근데 집도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가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천 예스파크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가보시면 아마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런 사인볼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가 기획해서 설치해 놓은 사례들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문자 광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자 광고가 아니고 이렇게 글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문자 광고라고 했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주로 사용되는 소재들이 지금 오늘 주제 자체가 이제 친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런 형태들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씨를 붙잡고 있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이다 보니까 저렇게 뭔가를 글씨를 지지해주는 지지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은 주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글씨 안에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LED 조명기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을 켜게 되면 그 광학사 PC를 통해서 우리가 야간에도 저 사인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인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데 설치하는 것들은 그 빛이 너무 밝으면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거리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빛으로 조절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세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저 사거리에서 몇 룩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치는 현재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고, 그 사거리지만 어느 정도 가시거리에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밝기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사거리나 어느 기준 잡아서 거기서 크게 눈부심이 없으면 그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아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저 청담동에 보면 그 로데오 거리 앞에 태그호이어 현재 매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설치하기가 언제인지 기억 명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게 이제 가장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매장 입구에 이렇게 글씨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엠블렘 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요 파사드에 되어 있는 이런 삼각형도 저희가 그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직접 제작을 해서
저걸 설치한 사례들인데, 이거에 사실은 요 디자인은 이제 아마 요 외관의 요 디자인 자체는 태그웨어 본사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이 되었는데, 이거를 싱가포르에서 이 디자인을 해당 매장에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구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구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한국 매장에서 처음 이게 구현이 된 사례인데, 이 금속 자체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3레이어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알루미늄 프로파일 바가 생각보다 좀 깁니다. 근데 실제로 저렇게 프로파일 바를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저거를 생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아마 싱가포르나 일본에서도 저걸 어떻게 했는지 보러 왔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들은 바로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근데 주로 이제 광고물들이 요새는 보면 광고만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어떤 도시 경관의 요소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자재들은 전부 다 이제 금속이나 알루미늄들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가능한 소재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실내에 이제 모래 가루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요 실내 사인은 목의 광고물법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광고물법엔 정확하게 명칭이 옥외 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내는 뭐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이나 뭐 이런 거의 기준을 받지 광고물법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물론 광고물이 옥내냐 옥외를 구분은 제작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뭐 이게 크다, 조명이 너무 밝다 이런 거는 그냥 어떤 시설 안전 기준에 해당하는 거지 광고물법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간단하게 이제 아까 그 2000 예스파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진을 좀 모아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텍스트를 찍거나 헤드라인처럼 친 상태에서 뒤에 이제 금속을 바탕을 따입니다. 이렇게 글씨를 따고 뭔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입체라고 해서 입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닥에다 이렇게 용접사가 직접 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접혀 있는데, 옛날에는 저게 전부 다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그 길이값을 손으로 해서 이게 사람들이 다 배지를 이렇게 접었는데, 지금은 자동 밴딩이라고 해서 저걸 다 꺾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용접사가 이렇게 떼우는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알고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 용접을 하기 때문에 저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완전 자동은 아니고 반자동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동화 AI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광고 산업 쪽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따는 건 물론 옛날에는 이렇게 스카시 기계라고 해서 금속 자르는 걸로 저 글씨를 잘랐지만 지금 레이저가 다 잘라주고, 자르고 나면 옆에 측면 부분에 돌아가는 거는 밴딩기가 접어주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레이저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두 손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이 붙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면도 맞추고 이렇게 옆에 사상을 해서 도장을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대략적으로 좀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크게 보면은 현재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는 현재 누가 PVC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넌 PVC라고 해서 그 PVC 아닌 제품들로 마찬가지로 필름이 형성이 되는데, PVC 제품 중에서도 크게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종류의 PVC입니다. 즉 붙일 수 있는 뒤에 접착제가 있어서 뒤에 붙이는 거고, 이것과 이것 두 개는 붙일 수 없는, 우리가 천막이라고 이제 보통 이해하는 그런 것처럼 그 대형으로, 실제로 원단 자체는 대형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가로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고주파로 이어서 클래프라고 하는 거를 잡아당겨서 펴서 쓰는 정도의 PVC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시면서 아마 이게 주변에서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사진을 제가 하나 찍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공사장
가설 펜스에 보통 프린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거는 이제 기업체나 옥탑 건물로 활용되어 있고, 저런 거는 이제 건물 외벽에 풀 랩핑 장치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여기 그 청담동에 그 HOD, 디오 오브 하우스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했던 건데, 그 앞선 페이지와는 좀 크게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 옛날에는 저렇게 건물을 전체로 필름을 바르거나 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이렇게 스팟으로 어떤 자꾸만된 요소들로 이제 많이 디자인이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8일서부터 저희가 5일간 야간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형태의 디자인으로,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은 물론 저기 로마에서 되어서 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 건축물 자체가 그 미국의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이 건축물 자체 했기 때문에, 자, 전과 후에 건물이 손상이 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띄었는데 찐득이가 났는다든가, 이런 오브제를 갖다가 달았는데 건물에 구멍을 뚫는가, 이런 것 자체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이제 광고물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간판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어떤 작품적인 요소나 도시 미관적인 요소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붙여진 필름은 아주 특수한 필름이라, 이 벽에 보면 나중에 혹시 가실 때 가서 보시면 여기 만져보시면 벽에 이렇게 요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름을 발랐을 때 그 요철 모양을 그대로 타고 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요번에도 이쪽으로 붙이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거 페인트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바닥에 완전히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걸 전혀 표가 안 나게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 PVC입니다. 그래서 다음 또 요거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아까 말하는 그 분류사에서 나와 있는 전광판의 이제 하나 사례를 보여주는데,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스퀘어 형식의 이제 전광판들이 나오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광고를 봤더니 실제로 여기 동대문 DDP를 지나가는데, 요 모듈 하나하나를 뭐 대략 한 이렇게 전방향 스퀘어로 해가지고 이 화면 자체가 이렇게 웨이브가 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광고 효과를 했는데, 전 처음에 그래픽 영상 기술로 했나라고 처음에는 한참 이렇게 좀 착시가 날 정도인데, 하도 신기해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화면 자체가 이렇게 웨이브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는 3D 전광판 기술도 이제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해서 가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행사하실 때 보셨을 겁니다. 건물 외관에만 이렇게 딱 맞춰서. 근데 사실 이게 빔 프로젝트로 하는 거나, 이거는 야간에만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행사 이벤트로 하는 거고요. 저렇게 건물에 빔 프로젝트를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의 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쏘는 방식의 그런 광고물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저 동해 낙산사에 가면, 뭐라고 해야 되나, 낙산사 해맞이 연인의 길이라고, 요 길다가 길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렇게 텍스트 형태로 벤치를 디자인한 형태입니다. 물론 이게 광고물이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렇게 이제 텍스트를 이용해서 오브제 형태의 것들도 하지만, 또 이런 거를 제작할 때는 광고 업체가 만들게 됩니다, 주로. 예. 그래서 밑에 이제 조명도 나오고, 저 안에 이제 LED를 집어넣어서 무빙도 되게끔 이렇게 연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냥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참고 사진으로 제가 또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개했던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 뭐, 광고물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뭐, 금속, 나무, 뭐, 돌, 유리,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PVC 소재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건물의 그 큰 공장의 그 풀랩핑도 마찬가지, 그 PVC 다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PVC를 대체할 만한 대체 소재나 아니면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도대체 이 PVC가 얼마나 해로운가 이렇게 봤더니 이 PVC 이 연료 잠깐만요. 재료 자체는 그 염소를 절반을 차지하는데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나온 소금을 원료로 사용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물이니까 그럼 친환경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PVC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를 발생을 하는데 이 염화수소가스가 물에 녹게 되면은 그게 염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PVC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저희가 그 실제로 했던 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PVC가 가격도 좋고 성능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뭔가 대체하기가 참 어려운 소재.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중에 지금 대체 소재가 안 나오는 게 현수막 원단입니다. 우리가 성곽대만 되면 엄청나게 쓰지만 금액이나 생산성이나 무게나 이걸 봤을 때 사실 대체할 만한 소재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걸 대체하려는 보다 더 비싸고 더 무겁고 불편한 걸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은 그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그 야리 깜판이라고 해서 그 빌보드 깜판 이런 것들은 거기에 사용하는 게 페나플렉스라고 해서 그 유연한 그 천막 같은 소재인데 그게 이게 1스퀘어 메타당 무게가 보통 570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보게 될 영상은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했었고 좀 여러 가지 그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에는 이제 그 완료를 했지만 이 타이백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백은 미국의 그 듀퐁사에서 저희가 직접 공수를 받아서 물론 한국에 빌라사가 있어서 공수를 받아서 실제로 설치한 사업인데 그 다음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영상에 보면은 그 실제로 이제 그 그래픽의 크기가 약 600제곱미터 정도의 아주 초대형 그래픽입니다. 근데 원래 그 가로 그 건물의 크기가 60m. 60m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가 아파트가 3m 높이거든요. 그러면 20층 높이입니다. 20층 높이. 근데 이제 건물이 옆으로 가로로 가 있는 그래서 높이가 10m. 그래서 약 600제곱미터인데 그 안에 이제 570g짜리를 곱해보면 이런 산술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픽 무게가 342kg가 나가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저울을 달아보면 약 한 500kg 넘게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걸기 위해서 그림만 거는 게 아니고 그 보조적으로 클램프나 뭐 이런 와이어 밧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kg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원래 그 기획 자체가 타이백으로 아니라 플렉스로 되어 있었는데 중량 문제라든가 사실 이게 완료 후에 이제 폐기물 이런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럼 우리 친환경적인 요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약 한 6개월 정도 기획 끝에 이제 이 타이백이라고 하는 소재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이런 아주 굉장히 경량의 무게로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그걸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만 가능한 실제 타이백을 이런 야리깜판에는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면 다음 번에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바로 여기 한남동 1호 터널 나오면 그 블루스퀘어에 설치된 사례들인데 원래 보통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 건물 옥상에다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저 옥상에 시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림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타이백이 가볍지만 찢어지기도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요 정도 올라가다가 그림이 3등분으로 그냥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실패를 했죠. 못 걸고 다시.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해서 두 번째 이제 도전 끝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장치를 걸어서 그림이 터지지 않게끔 이렇게 설치한 사례입니다. 네, 저 무게가 약 한 실제로는 아까 200몇 킬로지만 여기에 보면 이런 금속 바들이 여기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무게는 이제 거기다 놓고 있습니다. 네. 저 크레인을 타고 있는 게 접니다. 일단 그림이 저렇게 걸렸고요. 그러면 이제 저걸 갖다 이제 펴야 됩니다. 팽팽하게. 네, 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조적인 장치하고 이 시공자들의 좀 기술이 좀 필요한데, 여기 잠깐 나오지만 중간에 이런 클램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당기면 그림이 딱 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새벽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밤 12시, 그러면 약 한 20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네,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아마 오후, 제 기억에는 그때 6시 넘어서, 네,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끝났는데, 요거는 그때 이제, 이 작가가 공모전을 통해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는데, 제목이, 밤보다 긴 꿈이라고 해서 라오미 작가가 이제 이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이거를 좀 공익성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기획이 되었고, 저희가 그래도 이거를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런 PVC를 그려서 그런 가는 방법에서 실제 설치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이 소재가 사실은 보통 우리가 대형 그래픽을 할 때는 그 천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주파라고 해서 교주파가 있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밍이 고주파가 안 돼요. 네, 헤르츠가 안 맞아서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있는 건 이제 그러다 해서 이제 케미칼로, 그래서 적당한 그 케미칼 소재를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UV 장비를 찍어서 그림을 타일링을 한 장 한 장, 그래서 이제 소단위로 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체육관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펼쳐서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이렇게 설치까지 된 사례들입니다. 네, 여기는 저기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삼겹살집인데요. 서울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플렉스 간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재료를 갖다 친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이런 거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런 그 PVC 플렉스를 다 철거를 하고, 전 페이지 한번 봐요. 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전에 이렇게 보셨던 이 간판에서 혹시 그 간판이 뭔지를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보통 우리가 달았을 때 뭘 많이 크게 붙이면 잘 보이고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본인의 마음인 거지,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현재 자작나무에다가, 네, 다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작나무에다 기본구의 무동이라고 하는 그림을 저희가 UV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집의 이름이 서울집이 아니고 기본구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즉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한 PVC를 현격하게 줄였고, 여기에 사용된 소재들은 금속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LED를 쓰므로써 전력 소모량을 굉장히 현격하게 줄이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대체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요게 이제 전이고 저쪽이 후인데요. 이거는 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 여기가 그 경부선 바로 맞은편 쪽인 것 같아요. 여기 반포 쇼핑타운이라고 해서 1, 2, 3, 4, 5에서 8동까지 있습니다. 8개 동이 있는데, 네, 저희가 여기가 이제 이것도 이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2개의 건물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동하고 5동을
완료를 한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렇게 많으면 여기서 수학하는 집이 어딘지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핵과 열을 맞춰서 그다음에 사용 가능한 색채들을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이 됩니다. 네, 다음. 네, 여기를 처음에 공모전에 나왔을 때 이 건물이 이제 대상지 건물로 나왔을 때 이 건물 주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십니다. 서울시에 나만큼 이렇게 건물 잘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잘 돼 있잖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였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간판을 읽을 수가 없다. 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역시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리되지 않은 그러나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관리는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역시 그러나 이제 다시 이걸 갖다가 저희가 재디자인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뭐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이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공모전에서 나올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픽토그램을 사용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픽토그램? 근데 이 비뇨기과를 아무리 픽토그램을 그려도 도대체 뭘 그릴까? 그거예요, 쓰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옆에 보면 이제 신경정신과도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이거 뭘 그려야 되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좋은 픽토그램 없다. 치과 이상. 자, 근데 우리가 픽토그램 뭘 생각하죠? 항상 그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건 한글로 된 픽토그램입니다. 한글로 된 픽토그램이고 이렇게 생긴 성형외과라고 생긴 한글로 된 픽토그램입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걸 그 서울시 심의위원들을 설득해서 이걸 통과를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픽토그램 그러면은 뭔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간략한 형태의 어떤 그림이라고 하지만 한글로 된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통과시킨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기 주변 분들이 요 바로 뒤에 보면 그 반포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훨씬 낫다. 아까 그 첫 페이지에 보셨던 그런 것보다는 훨씬 알아보기가 낫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했던 그런 사례들과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5개 광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워낙에 사용하는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무한대의 소재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건 PVC입니다. 그래서 PVC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대체할 만한 소재를 찾고 그게 없다 하면 사용량을 줄여서라도 가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제조하는 제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출력 장비는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출력 장비를 사서 쓰지만 초창기에 이제 디지털 프린팅기가 이제 광고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솔벤트 장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성 장비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아까도 앞에 발표하신 분들, 우리 저쪽 말씀하셨던 거지만, 결국에는 이것에 지금 용제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건강도 사실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요새 이제 많이 가고 있는 게 UV 장비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솔벤트 장비가 존재를 하고 있고 뭐 에코솔도 이렇게 쭉 있지만 대체적으로 흐름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주로 이제 이런 라텍스 잉크는 그 열을 이용해서 말리고 저 솔벤트 장비에서 그 용제량을 주는 에코솔벤이라고 하는데 역시 지금도 이것도 냄새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성 장비. 그래서 광고 쪽에서도 이제 이런 장비들의 흐름세가 점점 이제 친환경 쪽이고 또 그 출시되는 장비들 또한 친환경에 발맞춰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저희 회사도 그런 출력 환경이나 출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저희도 이제 그 항온, 항습, 공기 청정 이렇게 시스템을 아예 갖춰놓고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조도 관계도 그 테이블에서 쟀을 때에 800루스 값이 되게끔 세팅을 해서 이 천장 조명 등의 간격을 다 조절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 줄기는 리뷰하였으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오랜만에 좀 색다른 우리 발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가스계 부분에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분은 일단은 자리에서 그냥 질의응답을 가지실까요? 아니면 여기 그 의자 하나씩 있고 네. 옆에 앉으세요. 사실은 발표를 듣는 것도 힘들지만 앉아서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고 내가 지나갔던 발표자에서 질문장도 있었고 메모를 해놓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를 해주시면 30분간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조 연습까지 해주시면 이건 이건 적으세요. 이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너무 지금 발표자분 긴장하시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좀 예의상이라도 좀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죠? 너무 발표를 잘하신 것 같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자리가 부끄러워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연락처들이 또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관계자한테 연락을 하시면 아마 답변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기 앉아 계시니까 발표하신 분 앉아 계시니까 이게 바로 참작하신 분들과 같이 단체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 오랜만에 일어서실 분이 일어서셔가지고 일단은 단체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친환경 컨퍼런스에 참가했는데 나도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싶으시지 않습니까? 네, 촬영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질문을 오래 발표를 잘하셔가지고 박수로 네, 박수. 네, 전체 사진. 오늘 매체분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념 사진을 찍으면 다 매체에서 얼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멘토이 공격하신 분은 잠깐 잘 얼굴 멘토 하십시오. 사진을 받았어요. 찍어야 되니까 좀 어렵게. 아, 그래서 일단 여기 한번 엮으시고 일반 여기하고 여기 끝내고. 네.